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남자입니다. 전 사별을 했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주위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는 터라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어 하나 있는 외동딸을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결혼을 안 해본 미혼이었고 딸 아이 양육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 조금 걱정스러워 하더군요. 그래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인지 자녀 양육에 관한 고민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5살인 딸과 자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해서 자주 만나게 했습니다. 왜냐면 노출의 빈도가 반복될수록 정이 드는 것은 확실했으니까요.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놀이공원에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제 딸과 여친과 점점 친해졌습니다. 아직은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곧 엄마가 될 사람이니 스킨십도 많이 해주며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재혼을 미룰 수가 없어서 의논을 하니 초혼이라 웨딩드레스가 꼭 입고 싶다는 겁니다. 전 내키지 않았어도 여친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재력이 뒷받침되었기에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유럽 일주를 하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딸이 힘들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아내가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긴 보름 동안의 신행을 마치고 본가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 아이는 꽤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칭얼대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나 아내나 당혹스러웠지만 안아주고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는 빌라로 새 식구가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친해지더군요. 아내와 딸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쓸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두 사람이 친해질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두었고요. 그리고 그 즈음 제 사업이 바빠서 퇴근이 점점 늦어지게 돼서 신경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전철을 닮아서 예민한 데다 편식이 심해서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점점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소아정신과에 상담을 갔더니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해서 심리치료도 다니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되어서 밥도 잘 먹고 잘 놀게 되었고 한시름 놓은 것 같아 저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임신은 아니었어도 딸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조촐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설레더군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재미있는 아동 뮤지컬 공연도 봤습니다. 전 남자라 단순해서인지 그렇게 좋은 날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입덧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베이비시터도 쓰게 되었고 일해주시는 가사 도우미도 한 명 더 늘렸습니다. 전 퇴근하면 아내가 해주는 저녁밥을 더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점점 아내가 몸이 힘들어지고 배가 불러오면서 또 예전처럼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전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별했을 당시 아이가 3살이었는데 기억을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내가 조산기가 있어서 결국 고위험 산모라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저와 딸아이는 본가에서 지냈습니다. 임신 중기에 그랬으니 앞으로 석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 참 막막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딸아이를 예뻐하긴 했지만 말 안 듣는 아이를 보는 건 친손녀라도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악몽 같은 2달이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어 저희는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입퇴원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건강을 되찾았고 분반 당일 가족실에서 저희는 드디어 둘째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성별은 아들이었고 건강한 우량아로 태어났죠.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지방에 사시는 장인 장모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삶이었고
아내는 저와 딸, 그리고 아들을 둔 평범한 여자로 잘 살아갈 것이라 믿었는데 아내가 점점 둘째를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뻤지만 딸아이가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호텔에서 100일 잔치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열이 나더니 둘째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사회부 탈장이라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다들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수술이 잘 끝나서 병실로 왔는데 아들은 많이 칭얼거리더군요. 그랬겠죠. 아이가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싶었고 정말 제가 대신 아픈 게 낫다 싶을 만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원 기간 내내 아내는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산후에 몸도 상해서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그걸 보는 남편으로서 전 많이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교대를 해주기로 하고 병원에 하루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힘들까봐 1인실을 썼는데 제가 통화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남자가 병실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냥 느낌상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쏜살같이 뛰어가 버려서 누군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스테이션에 물어봤더니 제 아이 이름을 대며 병실 호수를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시대에 안 맞게 유괴범이라도 되는 건가 싶었고 아내와 다시 교대를 하면서 제가 그 사실을 이야기 주며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는데 이상하게 아내의 안색이 어두워지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무섭다면서 저에게 갑자기 안기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제 아이를 해치려고 온 게 아닐까 의심도 되고 그냥 이런저런 의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동창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대뜸 아내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묻는 겁니다. 소개로 만났고 얼마 안 돼서 결혼했다고 했더니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라고 권했고 더불어 친자 확인 검사도 해보라면서 아니면 다행이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염려 말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별로 아는 게 없었고 당시에 착하고 참한 여자니까 만나보라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서로 마음에 들어 금방 열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신 학교와 직장도 흘려들었는데 아무래도 찜찜한 마음에 일단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을 시켜 2가지 다 파고 들어가 보니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개명을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입학한 적도 없다고 하니 전 충격이었는데 직장도 그런 사람 입사한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분명 연애할 당시에 그 회사 앞에서 몇 번이나 만났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너무 복잡해서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지만 아들과 저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죠. 아들과 전 혈연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끔찍한 결과에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이를 악물고 아내의 뒷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서성이던 남자, CCTV와 간호사들에게 몽타주를 보여주고 전국적으로 샅샅이 뒤지게 되었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들의 생부였고 제 아내의 전남편, 아니 동거인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지만 혼인신고는 안 되어 있으니 이를 숨기고 저와 결혼을 해서 매달 200만 원씩 그 남자의 계좌에 송금을 한 내역도 있더군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에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자와 살 수는 없었고 한순간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얼굴 맞대고 싶지 않아 전 이 모든 것을 아내에게 알리고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뻔뻔스럽게 이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더 큰일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더 매달리더군요. 정말 소름이 끼쳐서 참다 못해 그 여자의 뺨을 심하게 때리고 발로 짓이겼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었죠. 하지만 제 딸을 위해서는 제가 살인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내쫓고 나니 이젠 그놈이 나타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제가 쫓아낸 여자와 같이 살 생각이 없으니까 돈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다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불량하게 살아온 인간이라 바로 주먹부터 나오더군요. 잘됐다 싶었습니다. 주차장이라 CCTV도 있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있었고, 경비 아저씨가 신고를 하셨는지 경찰서에서 나와 그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이미 글렀다는 생각에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으며 변호사에게 제가 가진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아내였던 여자와 이 남자 사이의 아이라는 것과 매달 말도 없이 200만 원씩 보내왔다는 것 등을 증거로 사기죄로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두 인간들이 그 전에도 아주 사기만을 치고 살았던 인간들이더군요. 그러다가 돈 많은 절 만나게 되니 크게 한탕하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이거 그냥 비비고 살면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여튼 그렇게 기존에 죄가 있던 인간들이라서 정말 감옥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뭐 오래 살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내버렸죠. 아직도 가증스러운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아들은 어쩌냐며 젖먹이인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선체해달라던 그 여자. 지가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에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코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둘을 보내버리고 나서는 정말 딸에게만 시간을 쏟았습니다. 엄마 만들어 주려다가 되려 상처만 준 꼴이 되어버려서 딸에게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이젠 그냥 딸아이와 둘이서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가 가장 모자란 인간이니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의 여성입니다. 원래 연애에 관심이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실패로 끝나다 보니 결혼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일을 열심히 해서 제 사회적 경력과 재력은 잘 쌓아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소개를 받아 외모 훈훈하고 훤칠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전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집안 좋은 남자라도 외모가 저하고 안 맞으면 만나볼 생각도 안 했고 설사 만나도 금방 정리를 하곤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제대로 인연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의 내실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면을 중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당시엔. 저희 집안은 평범했고 제가 자수성가해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고, 저희 집과는 달리 남친의 집은 맞벌이를 하셔서 비교적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납이 거듭될수록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죠. 남친의 타고난 성격이 알뜰한 건 알겠는데 유독 데이트에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설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습적이더군요. 본인이 밥을 살 땐 부대찌개나 순두부 정도로 사고 가까운 커피 전문점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사는 날에는 굳이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꼭 정식 코스만 먹더군요. 초밥집도 회전 초밥집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꼭 오마카세 하는 집만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평생 잘 사는 집 아들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이 능력이 없냐면 연봉도 많이 주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정년 보장도 되고 꽤 알아주는 직장이었어요. 저도 다국적 기업에 다니면서 괜찮게 살곤 있었지만 저보다 많이 버는 남친의 행동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거기다가 더 열이 받는 건 만나게 되면 꼭 저더러 데리러 오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외제차를 몰거든요. 직장이 자동차 회사라서 직원가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들 보기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여친이 자랑스러웠겠죠. 그래서 술 마시면 대리운전을 안 부르고 꼭 절 부르는 겁니다. 이래저래 저에게 짜게 굴고 빈대 같은 짓만 골라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면서 붙잡더군요. 하도 애절하게 붙잡길래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는 마음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얼마 동안은 호텔 가서 뷔페도 사주고 출장 다녀와서는 웬일로 명품 가방도 사주길래 이제 뭘 좀 느꼈나 보다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충격을 받아 잘하는 건지 아닌지 몰랐지만 어쨌든 이번엔 좀 지켜보자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두어 달 지나니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더러 집을 반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한 것도 아니면서 무슨 집을 반반 해오라니 진짜 여기 방언처럼 나오더군요. 전 결혼 생각 없고 그런 사고방식이면 이만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엔 절대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봐온 결과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전 그 사람과의 만남에 지쳐갖고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고 선물 사준다고 가서도 흥정을 하는 인간이니 오죽하겠어요.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봐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질린 거죠. 부모님이 주선하시는 맞선이나 볼까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희 직장 근처에 오신 거예요. 전 무척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고도 없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지. 근처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서 집은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라는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내 아들이 철이 없어 그런 모양인데 우리 돈 모아놨고 걱정 안 해도 된단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자식 교육 못 시킨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더 머리가 아프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싶고 어머니는 한사코 본인을 만났다고 남친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면서 부탁을 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 겁니다. 일단 남친을 만나보고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 근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운했던 점을 다 얘기했어요.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요. 남친은 자기가 잘 몰랐다면서 단점을 고칠 때니까 결혼을 추진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태껏 남친의 단점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속상했는데 앞으로 절대 그럴 일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끼워주며 프로포즈를 해오니까 그동안 사귄 적도 있고 또다시 누군가 시작하는 게 그 당시엔 까마득하기도 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서운하지 않게 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남자의 말에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서 볼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을 씻은 듯이 잊게 해주는 그의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렇게 남친의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저희 부모님을 정식으로 만나 교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결혼까지 탄탄대로라고 믿었는데 그게 참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고급 웨딩홀 스케줄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6개월 후로 예약이 되었죠. 전 그 후로 다투거나 마음 상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여튼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27평형을 점찍어 전세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소형 평수를 사는 게 낫지 않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생기면 집이 많아지니 큰 집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33평을 살 만할 예산은 없고 하니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단과 예물은 고급으로 하자면서 집은 자기가 준비할 테니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전세금만 3억이 넘었으니 저야 최대한 생각해서 예단 5천만 원도 생각했습니다. 더 가져갈까도 생각해봤는데 지참금 형식으로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부모님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허락을 하셨고 이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단을 보내고 통상적으로 반을 돌려받을 거라 믿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제 꾸민비나 그 외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군요. 혼수로 받으실 목록은 몸만 오라든 것과는 달리 오목조목 적어준 쪽지를 남친을 통해 보내셨는데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준비한 아파트가 전세가 아니고 월세였다는 것을요. 집에 누수가 있어 집주인과 연락을 해야 하니 부동산에 들렀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 원을 내고 살아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어떻게 몰랐냐며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전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우리 집안까지 말이죠. 더 웃긴 건 저에게 프로포즈 할 때 주었던 다이아 반지는 큐빅이더군요. 이건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고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네요. 그 반지알이 갑자기 빠지길래 주얼리샵에 갔다가 알게 되었는데 집부터 반지 하나까지 다 완전 가짜라는 것에 배신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 있는지 정말 남친을 죽이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거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파혼은 뭐 예정된 수순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는 대상포진까지 걸려 알아누우실 지경이었으니까요. 남친은 잘못했다면서 널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며 다 얘기하려고 했다는 둥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제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젠 부하가 침을 다 못해 화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넌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 같은 놈. 저리 꺼져. 전 참다 못해 남친의 얼굴을 있는 힘을 다해 가격했습니다. 저 그동안 운동 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코피가 줄줄 흐르더군요. 이제라도 헤어진 게 조상님이 날 도왔구나 싶어서 상이라도 차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 악몽 같은 시간을 견디기 위해 운동도 하고 심리치료도 받고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었던 거죠. 1년이 지나고 나서 겨우 살만해졌는데 우연히 전남친이 약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 상대는 저하고 같은 대학을 나온 후배더군요. 아니 이 모든 게 가짜인 인간에게 넘어간 여자가 또 하나 있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이 돈 그냥 곱게 두기엔 제 성질상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대학 후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장은 달랐지만 동문회 네트워크가 있어서 누군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한 다리 건너 인맥을 이용해서 어렵게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친구 이름을 들먹이자 절 편하게 느꼈는지 그 여자가 저에게 혼사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저에게 했던 수법으로 또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커플링을 받았다고 끼고 있는 반지를 보석성에 같이 가서 물어보니 역시 큐빅을 박아놓았더군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이미 다이아인 줄 알았던 게 큐빅이라는 걸 안 그 여자는 넋이 나간 듯 했지만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내 동생 같아서 해주는 얘긴데 지금부터 잘 들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될 거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겠어? 하면서 그냥 전남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폭로해버렸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면서 이를 갈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자리를 떴어요.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파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안도했죠. 한 명이라도 구한 게 어딥니까? 나중에 그 여자 후배에게 연락이 와서는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까지 가서 정말 후드로 패고
한바탕 아주 난리를 떨었다고 하더군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자신에게 알려줘서 정말 자기 인생을 구해줬다고 조만간 자신의 부모님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후배에게 사실을 폭로하고 또 한 번 그 인간에게 복수하게 되었다 생각하니 상처는 옅어지고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사람을 볼 때 외모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남자를 보게 되었고요. 정말 배운 게 많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 지금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정직하고 건실한 남자를 만나 예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7살 여성입니다. 착하고 건실한 남편을 만나 5년 전 결혼하여 인공수정으로 아들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이라 시댁에서는 아기를 기다리시는데 남편이 비활동성 정자라 자연임신을 기다리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출산을 하면서 전 직업이 음악교사였는데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아기를 키워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시면서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니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베이비시터 한 분을 매일 오시게 했어요. 대신 3-4시간만 놀아달라고 했죠. 그때 아가들은 돌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저도 편했고 어머니도 시터분과 같이 3-4시간 있다가 가셨습니다. 식사는 이미 하고 오셔서 전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시터분이 바뀌시면서 시간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 시간에 못 맞추면서 시터 없는 시간에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게 돼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시터분이 같이 계시면 좋은데 따로 오시니까 우선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시터분은 드시고 오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스러웠는데 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끼니를 챙겨드리게 되었죠. 안 그래도 쌍둥이 키우느라 힘든데 밥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게다가 어머니는 입맛도 까다로우신 분이라 맞추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제 입에 밥도 못 쑤셔넣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상을 차려야만 했죠. 시어머니는 한 번 상에 올랐던 반찬은 절대 안 내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요리를 오랫동안 배우셨고 솜씨가 프로급이라 제가 한 음식을 드시면서 늘 불평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손주 보러 오시는데 그만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누이 부부가 저희 같은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겠다는 심산이었죠. 와,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당연하게 저희 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옳게 집에 베이비시터 온다며? 내가 요금 반만 부담할 테니까 우리 승혜 좀 부탁해. 애 보는 김에 같이 좀 봐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봐주마. 그 대신 용돈은 2배로 주는 거지? 그럼 엄마 모른 척 할까봐 염려 놓으셔.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베이비시터 분은 애를 3명 봐야 하는데 시간은 안 맞고 3명은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해서 그만두시고 결국 저하고 시어머니 둘이서 셋을 키우게 돼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백방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3명을 돌보겠다는 시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면접을 보면 한국어가 안 되는 중국분들 뿐이라 답답해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죠.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사람을 구할 것을 그랬나 후회 막심입니다만 정말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용돈은 시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되고 전 돈 한 푼 못 받으면서 시누이 애까지 떠맡아서 머리가 돌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개월수도 차이가 나서 저희 아들 쌍둥이는 돌 무렵이지만
시누이 딸은 24개월이라서 장난감이나 뭐나 독차지를 했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핥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처럼 따질 수가 있나, 화를 낼 수가 있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건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을 들락이게 되었고 물리치료 잠깐 받고 오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애들 셋을 보다가 자잘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전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하더군요. 전 망설이는 남편에게 더욱 화가 나서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가던지 이혼을 하던지 이사를 가던지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 남편은 충격이 컸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를 간다고 해도 직장과의 거리나 앞으로의 학군을 생각하면 지금 이곳이 더없이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만 집을 옮긴다는 얘긴데 그건 시어머니와의 트러블 때문에 의미가 없었죠. 하늘에서 집 한 채가 뚝 떨어진다면 모를까 이래저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살던 집은 전세를 주고 친정 가까이 살라는 겁니다. 모자라는 전세금은 보태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그럼 중간쯤 되는 위치에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집을 시댁에서 해주셔서 그런지 엄청난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게다가 시누이는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못된 년이라며 자기 애 봐주기 싫어서 내빼는 거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전 그때부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집은 절대 내줄 수 없다면서 전세를 주면 본인 명의로 바꿔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육아 스트레스도 정말 장난 아닌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게 뭔가 죽으라 이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괴로움이 심했거든요. 결국 미친 듯이 속 끓이고 해서 얻은 건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과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28편 전셋집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 집은 남편 직장과는 1시간 거리라서 좀 멀긴 해도 그리 나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이 번 돈을 빼돌려서 집을 얻었다고 계속 전화를 걸거나 찾아오셔서 험담을 하셨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었죠.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도저히 이런 스트레스는 참다 못해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시댁에 그렇게 휘둘릴 거면 헤어지자고. 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사시는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오셔서 애들도 봐주시고 저도 친정엄마 간호도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남편은 많이 이해해주기 시작했고요. 시댁 어른들과 시누이도 다소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나아지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못 오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평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참 현실이 냉혹하더라고요. 이사한 지 석 달 정도 지나자 시누이 차를 타고 시어머님이 일주일에 2번씩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보겠다는 명목으로 와서 아예 주무시고 가시는 거였죠. 시누이는 운전하면 30여 분 걸리니까 또 애를 맡기고요. 진짜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인터폰도 소리 안 나게 해두었고요. 전면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미치거나 시댁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오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이게 웬걸요. 사악한 시누이에게 조종당하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잊을만 하면 욕을 해댔고요. 전 베이비시터키 양해를 구해서 쌍둥이를 맡기고 급기야는 캐리어 하나 끌고 여행을 가버렸습니다. 이러다간 제가 먼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바다를 보는데 정말 뛰어들고 싶더군요.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건지. 남편도 믿고 시자 달린 인간들은 죽이고 싶고 친정 부모님께는 죄스러웠죠.
전화는 꺼놨기에 온갖 시달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제가 묵는 펜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도 답답했겠죠. 중간에서 다리 역할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도 술, 담배가 엄청 늘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과 밤새 얘기한 끝에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마음에서였죠. 남편은 회사에서 이미 확답을 받았고 출국 날짜만 정하면 된다면서 절 다독여줬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고 버텨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최대한 날짜를 앞당기기로 하고 저는 일단 집에 들어왔습니다. 친정에는 엄마가 충격받으실까봐 아버지께 몰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하지만 어쩌겠냐며 잘 참고 이겨내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떠나기 며칠 전 남편과 저는 모든 걸 준비해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친정에만 연락을 드리고 출국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어요. 그렇게 쌍둥이와 저희 둘은 큰 결심을 하고 공항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그 순간 기쁨 반 눈물 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발령지인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짐을 미리 붙였고 비행기에서 다행히 쌍둥이들도 울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순탄하게 주재원 사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년간 시댁의 연락은 받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 회사에 연락은 해보실 생각을 하셨는지 영국까지 갔냐며 욕을 한 사발 담은 메시지와 돈을 붙여달라는 메시지는 가열차게 왔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받은 스트레스는 다 날아갈 것 같더군요. 시간은 흘러서 3년여가 지났을 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욕과 폭력적으로 온 모양이더라고요. 형제라고는 시누이와 남편 둘뿐이었기 때문에 아버님과 시누이가 주로 간병을 하고 하다 안 돼서 결국 요양원에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아버님까지 몸이 쇠약해져서 시누이가 대부분 그 일을 맡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신이 고생을 하게 되자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식 노릇 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돈 타령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였죠. 남편은 잠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 아파트를 팔고 현금화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그 집을 팔아서 병원비에 쓰려고 난리가 났을 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막상 요양원에 가보니 남편을 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군요. 보니까 욕이나 폭력은 시누이에게만 쓰시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자식이니 아버님을 뵙고 밥 한 끼 차려드리면서 다시 한국에 오면 효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저희 부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진정한 독립이 되어야 가정이 편안하다는 것을 저도 남편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으며 다신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고 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잘 크고 있고 저와 남편은 신혼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한국으로 발령받을 날이 오면 그때는 아버님 건강을 챙기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